경제 이론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를 모르고 이 사회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이론은 어떤 상황이 먼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한 상황은 모든 사람이 수시로 접하고 있고 수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해도 대략 그 의미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경제 이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려면 어떤 상황적 예시를 먼저 보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배우면 좋을 수 있습니다. 1cm 경제학이라는 이 책은 바로 그런 식으로 쉽게 경제 이론을 풀어낸 책입니다. 먼저 희소성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과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함을 원합니다. 공기나 물이 소중하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흔한 것 속에서도 특별하고 희소성 있게 포장을 하면 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 3000m에서 퍼올린 광천수라고 하면서 특별한 생수를 만들거나 스위스의 맑은 공기라고 하면서 휴대용 산소를 만드는 식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허니버터칩에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구하기 힘든 희소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도 비슷한 그림이 여러 점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하나의 그림이 더 높은 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도 남들이 똑같이 가는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갔다면 그만의 특별함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베블린 효과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샤넬백처럼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이론은 사람의 욕망과 상품에 대한 반응을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보완제와 대체제에 대한 설명에서는 TV와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TV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고 그 때문에 라디오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완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TV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을 라디오가 채운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로봇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그런데 TV와 라디오의 관계처럼 인간이 로봇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는 보완제로 남는다면 충분히 로봇과 인간이 함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영역에서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이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건을 토대로 이론을 정립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는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어떤 하나의 물건이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동을 착취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생산하는 곳의 사람들 중에는 정작 본인들이 원료를 생산해서 만든 초콜릿을 먹을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생산한 원두의 맛을 느껴볼 기회가 없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두리안을 좋아한다고 동남아의 큰 숲을 두리안 농장으로 바꾸는 환경 파괴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나름의 경제적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입니다. 즉, 정당하게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만든 물건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물건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생산해내는 곳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통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또 나름의 경제 이론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4번이나 연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주식과 채권, 부모의 수입과 생활비, 저축과 부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경제 이론을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경제 전문가가 되어 세계 금융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투자의 귀재로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도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장사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어릴 적 경제교육은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른들과 토론식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라는 것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도구입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경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좀 더 쉽고 익숙하게 경제와 금융을 익혀나갈 수 있는 교육 분위기가 빨리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어릴 때 금전 출납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적었고 나름 저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초등학교 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역시나 학교 공부에 끌려다니면서 경제나 금융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물론 교과 과목 중에 중학생 때에는 사회책에서 경제 파트를 배우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정치경제라는 과목으로 분리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기에 급급했고 어떤 실생활 속에서의 적용은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무렵에 워렌 버핏처럼 장사나 투자를 하려 했다면 선생님과 부모님께 크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성인이 되어 잘 살아보자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공부, 금융공부, 나아가 그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한 실전적 연습 등이 어쩌면 성인이 되어 잘 살기 위한 최선의 공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노후자금을 크게 날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종종 나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속아서 그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주장도 일견 맞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도 금융과 경제에 관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판별하려 하기보다 처음부터 금융기관의 긍정적 설명만 가감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파는 금융업 종사자들도 결국은 성인군자가 아닌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 이왕이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노출시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단순히 공부 IQ를 넘어서 경제 IQ인 MQ 향상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